게으른 놈은 우린 못 참잖아요.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남느냐. 코아피티션에 맞는 그런 사회를 한번 우리가 꾸려나가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국립생태원 원장 일을 맡고 있는 최재춘입니다. 근데 국립생태원에 오기 전에는 이화여대에서 에코과학부라는 새로운 학부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코라는 얘기는 요즘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뭐 아파트 이름에도 에코가 들어가고 뭐 별의별 군데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개발 국가로서의 이런 어떤 자연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살아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관점을 가진 그런 데서 나온 단어가 에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에코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은 제가 두 동굴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 소설 많이 읽으시는 분이면 제가 대충 어디서 패러디를 했는지 느끼실 텐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서 제가 제목을 슬쩍 패러디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소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동굴에 살던 시대로 오늘 여러분을 제가 한번 다시 모시고 가서 그때 어떻게 살았길래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하버드 대학의 제 지도 교수님이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라고 아마 살아있는 과학자 중에는 이렇게 제일 유명한 몇 분 중에 한 분일 텐데요.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도 만들어내고 개미학의 세계적인 제1인자 최고의 권위이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항상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분야에도 또 챔피언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던 시절인데 책을 내셨어요.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내셨는데 바이오라는 말은 생명, 생물 이런 뜻이고요. 필리아라는 말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애착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엮으면 생명, 사랑.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저 책에서 그 아기 사슴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선생님 결론을 뭐라고 내셨냐면 우리 인간은 생명을 사랑하게끔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생물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태어나게끔 우리는 진화한 동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대학 교수를 하려면 제자를 잘 둬야 됩니다. 제자를 잘못 두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감히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고난 속성 속에 다른 생명을 사랑해라? 저는 정반대일 것 같습니다 하고 덤벼들었다가 선생님이 대단히 저한테 좀 섭섭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린 얘기를 오늘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농경 생활을 하기 이전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주로 살았던 곳이 동굴입니다. 동굴 두 곳에 사는 두 가족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쪽 가족은 그야말로 윌슨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 사랑의 철학이 투철한, 그래서 자연을 보존해야 되겠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잘 지키는 가족입니다. 그 아침에 남정네들이 사냥을 좀 가려고 이제 주섬주섬 챙기면 그 제일 연장자이신 할머니가 오늘은 대청소나 하자. 웬 놈의 집구석이, 웬 놈의 동굴구석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래서 또 사냥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고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 배 쫄쫄 굶으면서 이제 잠에 들었고, 이게 전주에도 아마 저 시내에서 조금만 빠져나가면 진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떤 밤에 진짜 방문 열고 이렇게 나오면 나는 분명 눈 뜨고 있는데 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완전히 새카만 밤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밤에 맞손주가 갑자기 이제 뒤가 좀 마려워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야, 이 동굴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저 나갔다가 뭐 어떤 무서운 동물을 만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슬금슬금 동굴 안쪽으로 이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데서 이제 실례를 하려고.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잠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 이제 들었어요. 어딜 가냐? 맞손주가, 예, 할머니 저기 뒤가 좀 마려워서요. 아니 뒤가 마려운데 왜 그리로 기어 들어가냐? 나가서 누구 알아? 그래갖고 그 손주 이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잡아먹히고. 한 며칠 후에는 엄마가 나갔다가 또 못 돌아오시고요. 또 다음 달에는 손녀딸이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하면 사상과 철학은 아주 숭고한데,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다른 생물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환경 보존에 너무 애쓰다가 보니까 툭하면 굶어야 되고 툭하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집안입니다. 자, 근데 그 옆집은 할아버지가 제일 연장자신데 이분이 그냥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싸라 뭐 아무 상관도 안 하십니다. 근데 그분도 코는 있으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웬 놈의 집구석이 이 파리는 이게 웬일이고 이 냄새가 뭐냐 그러시더니 그냥 뒷짐 짚고 마실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한 바퀴 이제 동네를 도시더니 오후 늦지막히 집에 오시더니 그냥 한다는 말씀이, 이사 가자. 내 좋은 동굴 하나 찾았다. 이사 가자. 저때 무슨 가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삿짐 센터 부를 일도 없고 그냥 다 앉아 있다가, 그럴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문 이사였어요, 그게. 일테면 이쪽 구석의 동굴에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할아버지 따라서 전부 걸어서 한 300m 걸어가고 큼지막한 새 동굴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어느 동굴에 살던 집안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어느 동굴에 살던 집안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숭고한 철학을 가진 그 집안은 툭하면 배 골았고요. 툭하면 죽어나갔고요. 반대 집안은 참 못돼 먹은 집안인데 자연을 보살피기는커녕 뭐 다 나쁜 짓 다 골라서 하고 다 잡아먹고 그랬거나 말거나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냐면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전부 그 숭고한 집안의 자손들이 아니고요. 저 악랄하고 지저분한 집안의 다 자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인간은 자연계에서 그 어느 동물보다도 가장 자연을 잘 이용해 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가장 자연을 잘 착취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생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건 저희들이 지금 계산해 보건된 한 25만 년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25만 년 중에 24만 년 동안은 우리가 별로 대단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다른 원숭이들이나 마찬가지로 조금 직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원숭이들보다는 좀 높게 서죠. 그 갈대밭 뭐 이런 데서 사자가 어디서 오나 두리번 저 도망가고 뭐 이러다가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긁어 먹고, 남이 하이에나가 먹던 남긴 고기 덩어리 또 긁어 먹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겨우 살았어요. 몇 마리 없었어요. 그러다가 농경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지을 줄 알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동물이 우리입니다. 산업혁명을 또 지나고 이러면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동물이 됐지만 불과 만년여 전에는 우리 별 볼 일 없는 원숭이 일종의 영장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이 그 역사를 쭉 아는 동물들은 우리를 바라보면 이야, 저것들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이고 어디서 갑자기 뭐 한 건 하더니 정말 눈꼴 셔서 못 보겠다. 그게 우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좀 옮겨보면 안 될까. 우리 좀 비좁죠? 한반도가 5천만이 살기에는 조금 너무 비좁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뭐 읽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도 오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다 팔면 캐나다 산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옛날 동굴에 살던 때처럼 무슨 빈 동굴이 있어서 옮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지도 교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터득해서 실천에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더러 그냥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우리 중에 자연을 보존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자연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마구 착취하면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남느냐를 이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지금 국립생태원입니다. 충남 서촌에 왜 국립생태원이 생겨야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갯벌은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먹고 살아봐라. 자연을 보존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그런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저희가 잘해야 이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오시면 마치 세계 일주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돔 형태의 건물을 잘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첫 번째 돔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저 열대지방에 가야 느낄 수 있는 그 열대 정글을 그대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온갖 열대지방의 동식물들을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돔으로 이동하면 서부영화에서 보던 그 큰 선인장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막관이고요. 그 다음 저 관으로 넘어가면 문이 열리면 코가 먼저 알아봅니다.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그런 식물들을 모아놓은 지중해관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관을 또 거쳐서 온대관에 가면 제주도 곶사왈 생태가 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들리는 극지관에 가면 펭귄이 여러분을 또 맞이합니다. 예, 한번 오셔서 몇 시간 만에 세계 5대 생태 기후대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전시는 제가 알기로 뭐 거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100만 명을 유치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 개미 세계 탐험전입니다. 사실은 저도 좀 이해 못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개미를 길에도 있고 우리 아파트에도 있고 그 흔하디 흔한 개미를 제가 가져다가 전시를 하는데 구경하러 옵니다. 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솔직하게. 아니 밖에 나가면 보이는데 그걸 제가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걸 보러 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제가 94년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짐 싸갖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동물 행동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연구하셨네. 강의 좀 해봐라. 그래서 저 뭐 동물들의 뭐 얘기하고 동물 사진 걸어놓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 질문하는 훈련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건 잘하세요. 그리고 받아 적는 것도 잘하세요. 근데 나중에 질문 그러면 다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요. 무슨 강의를 해도 질문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개미 강연을 제가 딱 하는데 강연 중간에 누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는 얘기인가. 근데 진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더 충격이었어요. 개미 세계에도 믿음이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개미 세계에 종교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개미 십몇 년 연구하면서 전 꿈에도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러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분이 손을 들더니 개미와 인간이 대화가 가능한가요? 아니, 그것도 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야, 이 배달민족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렇게 개미에 관심이 많나? 어쨌든 답은 좀 하고 강연 끝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냐? 그걸 저한테 물어본 거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개미 강연 할 때마다 손 들면 제가 벌써 질문 뭔지 다 알고 재미 되게 없어졌어요. 그 책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건데 프랑스에서만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팔렸습니다. 전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선 팔리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배달민족은 왜 이렇게 개미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예화여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자연사박물관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특별전을 기획을 했는데 개미 특별전을 기획을 했는데 이대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개미전을 또 임진각에 가서 한번 1년 가까이 1년이 안 되나요? 한 몇 달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속성이 저는 근면함이 아닐까. 제가 열대지방으로 주로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에 가서 너무 막 서둘고 막 그냥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 왜 저래?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딴 거는 어느 정도 참아줘도 게으른 놈은 우린 못 참잖아요. 빨리빨리. 이건 모든 걸 빨리빨리 열심히 근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개미는 근면함의 상징으로 개미를 모아놨다 그러면 괜히들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개미전을 시작한 건데요. 일단은 국내에 있는 개미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배짜기 개미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리 충남 서천에는 한산 모시가 또 유명합니다. 거기 오시면 실제로 아주머니들이 옛날 방식으로 모시를 짜는 모습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개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개미허리라 그럽니까? 그 여성들한테 개미허리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걸로 아는데 그 가는 허리를 저 상단에 그림에 보시는 대로 뒤에 놈이 입으로 그 허리를 물고 또 그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물고 또 뒤에 놈이 물고 하는 형태로 해갖고 이파리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갖고 그 두 이파리를 가까이 갖다 붙여놓고는 마치 못이나 배를 삼을 때 그 배틀이, 못이틀이 왔다 갔다 하듯이 촥촥촥 왔다 갔다 하듯이 자기들 중에 애벌레가 고치를 틀 때 명주실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찍으면서 엮어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삽니다. 굉장한 협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마 개미 중에서도 가장 잘 조율된 협동을 보여주는 그런 개미인데 저 개미는 이미 우리 국립생태원에 와 있습니다. 오시면 엮는 거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꿀단지 개미라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 사막에 사는 개미인데 곤충이나 식물로부터 꿀을 채취해다가 이걸 어디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꺼내 먹기로
이제 하고 사는 개미들인데, 개미들이 아직 도자기 산업을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꿀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바닥에는 일개미 한 2마리가 걸어 다니죠. 그 일개미들이 굴 천장으로 올라가서 입으로 천장을 물고 있으면 그 벌어진 틈으로 동료들이 계속 꿀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배가 한 100배 정도로 이렇게 커집니다. 저러고 몇 달을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료들이 와서 우리 배고픈데, 그러면 저 자세에서 또 개워서 동료들 먹여주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일개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가 기르던 꿀단지 개미인데요. 저희가 실험을 한번 했어요. 굉장히 개미는 잘 조율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 꿀단지를 예를 들어서 한 5개를 빼낸다. 그러면 경제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또 5마리 정도의 일개미가 올라가서 꿀단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개의 꿀단지를 빼내면서 누가 올라가나를 관찰한 겁니다. 이게 과연 차출제일까 자원제일까, 그걸 놓고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그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탁 와서 보아하니 너 이렇게 올라가. 이러면 이게 왜 얘는 안 하고 왜 저만 이렇게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관찰해 보니까 자원제입니다. 5마리 뺐는데 별로 오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자기가 올라가서 매달립니다. 내 친구는, 내 동료는 왜 안 하고 나만 하느냐, 이걸 불평하는 개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미의 정말 자발적인 자기 희생 정신이 개미 사회를 엄청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개미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그 세본 사람이 있어요.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집에는 몇 마리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 집수로 곱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뒷동산에 몇 마리 있는 것 같으니까 표본해갖고 몇 마리 같으니까 그걸 이 세상 뒷동산 수로 곱하고,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 해갖고 계산을 해냈는데 10의 16승 마리 정도 될 거다. 감이 안 오시죠? 10의 16승, 0을 16개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놀이터에 거대한 시소가 있어가지고 그 시소 한쪽에는 이 세상 10의 16승 마리의 개미들이 다 올라타기로 합시다. 바글바글 올라탔어요. 이 반대쪽에는 지금 우리 인간이 한 71억 명 정도 되죠. 71억 명의 인간이 다 올라타기로 합시다. 시소가 어느 쪽으로 내려갈 거냐? 개미 쪽으로 내려갑니다. 개미 한 마리 저울에 재면 5mg이니까 0.05mg 정도 됩니다. 인간의 평균 체중을 한 70kg이라고 치고요. 70kg 곱하기 71억, 5mg 곱하기 10의 16승 하면 개미가 한 10배쯤 무겁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우리가 다 해보셨죠? 살면서. 예, 이렇게 하면 죽고요. 심지어는 손톱으로도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한 마리는 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이 뭉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개미만큼 성공한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세상에 인간과 개미 둘이 가장 성공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협동과 희생입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 개미가, 제가 이름을 입군개미라고 붙였는데요. 산에서 나무 해오는 사람을 우리가 나무꾼이라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파리를 끊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입군이다 이렇게 해서 입군개미인데, 중남미 열대에 가면 아주 성공적인 개미라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파리를 끊어가지고 입으로 물고, 그게 한두 마리가 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수천 마리가 이파리를 끊어가지고 쫙 집으로 이제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그 집에 오면 그 이파리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거름 삼아서, 저 화면에 보면 저 하얀 것들이 버섯입니다. 버섯을 경작해서 먹습니다. 지구 최초의 농사꾼입니다. 우리 인간은 25만 년 역사 중에 농사를 지은 건 최근 10,00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버섯의 DNA를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그 DNA를 분석해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개미의 농장에서 경작됐을까를 계산해 봤는데 무려 6,500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미는, 입궁개미는 6,500만 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동물입니다. 우리의 농사에 관한 한 우리의 대선배님인데요. 저분들을 제가 조만간 전시를 할 겁니다. 전 과정을 그냥 눈앞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파리 끊어가지고 집에 오는 거, 농사 짓는 모습, 또 저 버섯 수확해서 들어갔다 저장하는 거 뭐 다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하여간 다른 나라도 잘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조만간 이제 할 테니까 구경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제가 생태학이라는 학문에 교과서를 한번 새로 쓰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저 표는 자연계의 두 종 간의 관계, 자연계에 종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두 종에 다 이득이 되는, 제일 저 왼쪽 위쪽에 있는 그걸 우리가 뮤추얼리즘, 상리 공생이라 그럽니다. 두 종이 서로 이득을 얻는, 악어와 악어새 뭐 이런 관계들인데요. 그런가 하면 두 종이 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를 컴피티션, 경쟁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다 먹어치울 텐데 그 비리비리한 경쟁자라도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게 손해인 겁니다. 한쪽은 무조건 이득을 보는데 한쪽은 손해를 본다. 이게 포식,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또는 기생, 피를 빨고 피 빨리고, 이런 관계들입니다. 자연계의 종 간의 관계는 이걸로 그냥 다 설명이 끝납니다. 그렇겠죠? 서로 돕거나 서로 손해보거나 한쪽만 이익 보거나. 저도 이렇게 배웠고요. 저도 이렇게 뭐 한 20년 넘어 이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7, 8년 전부터 저 수업 시간에 가르치다 말고 제가 자꾸 머뭇거렸어요. 저놈의 악어새는 왜 저 짓을 하고 살까? 그 바깥에도 먹을 게 많으면 어떻게 머리가 나쁜 새가 악어 입속으로 기어 들어갑니까? 어느 날 악어가 진짜로 배고프면 그냥 눈 딱 감으면 되잖아요. 눈 딱 감는 건지 입 딱 닫는 건지 모르지만 그럼 그날 요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거 몇 번 하다가는 입안에 들어와서 구강 청소를 해주는 새가 없어가지고 구강암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먹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입을 벌려주고 청소를 받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저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저 악어새가 바깥에서 경쟁자들이 많지 않으면 바깥에 거 먹지 거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거는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자 하는 저 생태학 교과서는 이런 겁니다. 저 페이지를 이렇게 탁 펼치면 경쟁이 밑에 이렇게 깔리고 포식이나 공생이 이렇게 쫙 위로 올라오는 입체 교과서를 제가 지금 한동안은 못 쓸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윈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요. 다윈의 이론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다윈 선생님이 생존 경쟁을 강조하신 건 분명합니다. 자연계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원하는 존재들은 많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경쟁은 불가피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윈 선생님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무조건 남을 죽이거나 남의 피를 빨아야만 한다고 설명하신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다윈의 이론을 그냥 무한 경쟁, 그냥 남을 갈아뭉개야 내가 산다, 이걸로만 이해합니다. 제가 학자로서 평생 품고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걸 경쟁으로만 평가해야 될까? 저 같은 생물학자에게 자연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 사례가 뭐냐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이 전부 꽃가루를 날라주고 그 대가로 꿀을 받는 곤충과, 그러니까 벌과 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연계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집단이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자연계에서 숫자로 가장 성공한 곤충과 무게로 가장 성공한 식물이 만나면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손잡은 건데 왜 우리 뻔히 알면서, 저거 학교 안 가도 다 알잖아요. 애들도 압니다. 저거 뻔히 아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치워놓고 그냥 무조건 남을 어떻게든 해치고 남을
어떻게든 갈아엎어야 내가 살아남는다. 경쟁만 강조하느냐. 이게 제가 참 왜 이럴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coopetition인데요. 뭐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competition,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경쟁이라는 단어와 cooperation, 협동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협, 경쟁적 협력 같은 겁니다. 저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귀 두 마리가 힘이 비등하다고 칩시다. 근데 서로 건초를 먹겠다고 잡아당기면 오랫동안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털퍼덕 주저앉았다가 두 놈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쪽 거 먼저 먹고 저쪽 거 먹자.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해결 방법이, 함께하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아마 자연계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저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악착같이 내가 먼저 하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미 연구 중에서도 바로 이 연구를 해서 개미학계에 제가 좀 세계 학계에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왜 이런 코아피티션, 경협이 중요할 수밖에 없나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개미가 어느 따뜻한 날 오후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주개미, 왕자개미들이 다 날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날아 나온 왕자, 공주개미들이 만나서 짝짓기하고 그래서 그게 차세대 여왕개미들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는 어디에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짝짓기하고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내려앉으면 거기 벌써 나라가 개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개미들한테 잡혀갖고 다 죽는 게 태반이고요. 그 중에 그나마 성공해갖고 어쨌든 굴을 파고 나라를 건설하다 보면 나만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 옆에서 또 여왕개미 또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막강한 일개미 군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일개미의 숫자가 빤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미종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저 시절에 여왕개미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여왕개미 여럿이서 함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일개미를 키우는 여왕개미에 비해서 그 개미가 만약에 5마리를 키워낼 수 있다. 일정 시간 동안에. 근데 4마리의 여왕개미가 한 살림을 차려가지고 함께 나라를 건설하면 20마리를 키워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런 혼자서 애쓰는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그 동네에서 혼자 살아남는 이제 개미 제국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개미 나라건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나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왕은 하나입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나라에 국왕이 둘이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개미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는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마리가 같이 협동했다가 나라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엔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엔 그 4마리 중에 3마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개미학자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여 종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도 이 연구를 했는데 제 연구가 독특한 건 저는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라는 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나무예요. 속이 저렇게 텅 빈 서크로피아라는 나무 속에 사는 아즈텍 개미라는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뭐 저렇게 생긴 나무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대나무. 딱 대나무처럼 생겼는데요. 대나무 왜 속이 비었을까요? 나무면 모름지기 속이 꽉 차가지고 물관, 채관 다 집어넣고 이거 해야 되는데 대나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관, 채관을 그냥 가상자리로 밀어내놓고 가운데는 텅 비워놓고 대나무가 왜 속이 비었나를 평생 연구하는 제 동료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저 서크로피아가 왜 속이 비어 있느냐는 우리 답을 찾았습니다. 개미한테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속을 비웠습니다. 에이, 설마 무슨 나무가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속 비워갖고 개미한테 하숙 치르고 그러냐. 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속을 비우고 그 안에 개미를 입주시킨 서크로피아 나무가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살아남았다. 저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죠. 두 마리는 까만데 두 마리는 발그스름해요. 저게 다 여왕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전혀 다른 종의 여왕들이 한 살림을 차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요. 위나라랑 총나라랑 손을 잡고 진나라를 때려 부순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유방도 사람이고, 조조도 사람이고, 유비도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조조가 유비를 물리치려고 오랑우탕을 끌어들인 겁니다. 네, 이게 종이 다른데도 같이 새끼를 길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부수자 하는 겁니다. 자연계에 이런 예는 예전이고 지금이고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세상에 알린 건데요. 이 식물은 이파리가 나가는 그 밑둥에 저렇게 쌀알처럼 생긴 거를 식물이 만들어줍니다. 저게 개미의 밥입니다. 개미가 저걸 다 떼다가 저걸로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방도 줬어. 먹을 것도 다 장만해줘. 이거 진짜 하숙이잖아요. 근데 개미는 입 딱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미가 그 식물에 서크로피아 나무에 얼쩡되는 모든 초식 곤충들을 다 잡아 죽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미하고 나무하고가 서로 공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미는 어떻게 그러면 이 나무 속에 들어가나. 저렇게 지금 자라나는 서크로피아 나무를 보면 층층이 다 있어요. 저 한 칸마다 다 여왕개미들이 지금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저 중에 한 나라가 전체 나무를 언젠가는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게 얇기는 해도 그렇게 뚫는데 쉽지는 않아요. 심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입으로 뜯어가지고 머리 집어넣고 가슴 집어넣고 배 겨우 집어넣으면 그 다음엔 이 여왕이 뭐 하냐면 안쪽에서 벽을 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구멍을 막아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막아놔도 그 다음 여왕개미는 일부러 구멍을 안 뚫어도 저걸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밀면 그 안에 벌써 여왕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얘기하는 건 못 들었는데 아마 그러겠죠. 저도 좀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들어가서 둘이 이제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식물이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저기를 꽉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여왕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은 동맹을 맺을 한 살림 차릴 여왕들은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마치 저 건너편 아파트 거실을 쭉 보는 것 같잖아요. 저 아랫집은 한 마리가 시작했고 윗집은 2마리 이런 식으로. 저 중에 어느 나라 하나만 살아남고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 여왕이 시작한 나라가 승리를 하고 그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저희 연구를 할 때 구멍을 이렇게 뚫고 이미 들어와 계신 여왕개미들을 꺼내가지고 또 이름표를 달아드려야 되니까 등에다가 점 찍어드리고 누가 누군지 다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저 내장 내시경 이제 그거 하시면 하는데 저게 내시경이거든요. 내시경으로 저희가 이제 저 안에 들여다보면서 어느 여왕이 어느 여왕과 뭘 한다 하는 연구를 저희가 쭉 했습니다. 여왕이 만약에 4마리가 같이 지금 동업을 한다 그럴 때 저 여왕들이 나중에 그 속된 표현으로 맞짱을 떠야 되거든요.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만 살아남아야 돼요. 이제 고민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알을 낳고 자식 낳는데 너무 기진맥진하면 나중에 다른 여왕들한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얌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알 낳는 척하면서 자기는 안 낳고 자기 몸보신만 착 하고 있다가 다른 애들 많이 낳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물어 죽이고 여왕이 되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옆집에는 그런 얌체가 없이 네 마리가 열심히 하면 그 집이 일개미 숫자가 더 많아서 그 집한테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그랬다가 내가 여왕이 못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러니까 저 나라도 개미로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네 마리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저 배들이 다 뚱뚱해 허옇잖아요. 그게 다 알이에요. 아, 네 마리가 다 알을 낳을래나 보다. 근데 이걸 실제로 확인을 해야 제가 논문을 쓰는데 저걸 뭐 내시경 맨날 집어넣고 누가 알 하나 낳나 이거 매일 들여다보는 거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알 하나도 안 낳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연구 못해요. 같이 연구하는 동료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까 그 식물이 만들어주는 먹이를 4개 색깔이 다른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갖고 먹였어요. 그랬더니 알을 그 색깔대로 알을 낳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알 숫자만 세면 돼요. 해봤더니 4마리가 다 열심히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얌체짓 하다가는 그 나라가 망해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승리 국가가 돼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거고요. 승리한 다음에는 이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자식 기를 때는 우리가 남이가 너무 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몸을 막 사르면서 이 근육을 녹이면서 새끼를 먹이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음식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녹여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내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일개미들이 저 먹이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눈빛이 달라져요. 이 일개미들이 가져온 먹이를 축내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은 동료가 얘 왜 밥을 축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둘이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잠시 저 딴 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샥 쳐들어와서 목을 딱 끊어내고 그래갖고 저 목만 달랑 이렇게 잘려서 바깥으로 던져지고 피비린내 나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딱 한 마리가 살아남습니다. 제가 이 전 과정을 벌써 뭐 한 10몇 년 동안 지금 쭉 연구하고 따라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독불장군 없잖아요.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내가 기어코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할 거고 가장 행복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설마 지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음번 인사 1,000원만 없으면 내가 과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저쪽 쳐다볼 때 오케이 한 놈 죽였어. 또 보니까 쟤도 좀 위험해. 저걸 없애야 내가 과장이 되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평소에 서로 손잡고 일합니다. 열심히 돕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과장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돕는 것보다는 도울 만큼 도우면서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이건 것 같아요. 혼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개인은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국가는 우린 경쟁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물론 내가 성적을 제일 잘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기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이 함께 성공해야 결국은 나도 성공한다 하는 거를 조금은 더 현명하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손을 잡고 가는 방법을 좀 이제부터라도 터득해야 되지 않나.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백인 교사가 인디언 보호구역의 학교에 부임했대요.
그래서 잘 가르쳐 보려고 굉장히 아이들도 가르치고, 자,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 아이들이 전부 같이 모여 앉더라는 거예요. 야야, 이 녀석들아, 시험 보는 날이야. 다 떨어져 앉으라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아닌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데 서로 보고 쓰는 놈이 어딨어. 그래서 다 떨어 앉으랬더니까 애들이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함께 풀라고 배웠는데요. 예. 대학만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사회에 나오면 혼자 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대학까지 무조건 혼자 성적을 받게끔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벌써 10몇 년 동안 시험을 보이지 않고 항상 함께 일해갖고 같이 점수를 잘 받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상한 교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코아피티션에 맞는 그런 사회를 한번 우리가 꾸려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가 막히게 잘하는 동물이 개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재밌는 개미들 제가 국립생태원에 잔뜩 모아놓을 테니까요. 구경도 오시고요. 오셔서 그냥 재미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개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랜 시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거든요.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눈높이 낮추라는 말은 폭력이라는 게 천국의 한계 같습니다.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민태원 선생이 35살 때 쓴 글입니다. 죽인 이제 여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은 여왕의 일개미들은 한 명 남은 여왕이 다 흡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은 다 버리는 건지. 그냥 다 같이 일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신기하냐면 저 아즈텍 개미의 경우에는 두 종이 저렇게 다른데 그 두 종의 일개미, 처음에 태어나는 일개미는 구별이 안 됩니다. 아까 개미사회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그 협동과 희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대가나 뭐 보상이 조금이라도 없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희생을 하면 나는 어느 정도 그 희생의 대가를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내 희생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특히 내 가족들이 본다는 거죠.